예. 자, 자,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거는, 우리 그 벅스 여기도 있지만, 전에 처음에 우리 모임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GC, 그러니까 이제 파라메트릭 템플릿 중에서도 어떤 코딩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해보자라는 의도에서 우리가 이제 GC 하기 위해서 벅스 툭툭 따고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매일 이렇게 목요일마다 아침마다 해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이 이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왔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우리가 이제 토목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쪽에서 좀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교육을 저번에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프리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번 재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코딩이 어떻게 우리한테 활용할 수 있고, 코딩을 하는데 기본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활용했을 때 어떻게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제가 설명드리는 게 주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일단 비주얼 코딩 프로그래밍이라고 해놨는데,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이 같은 말이거든요. 코딩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같은 의미이긴 한데, 일단 제목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코딩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제가 주로 쓰는 게 이제 벤틀리 GC다 보니까 벤틀리 GC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비주얼 코딩의 개념 및 이해입니다. 하기 전에 앞서 우리는 이제 일단 이 비주얼 코딩이라는 게 BIM하고 연관을 지어서 가야만 하기 때문에 BIM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다시 잡고 갈게요. BIM이란 뭘까요?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정의하는 걸로는 토목 건축 플랜트를 포함한 건설 전 분야에서 시설물 객체의 물리적 혹은 기능적 특성에 의하여 시설물 수명 주기 동안 의사결정을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3차원 디지털 모델과 그의 작성 및 활용을 위한 업무 절차를 포함하여 지칭한다. 정말 어려워요. 그죠? 쉽게 말하면 어떤 시설물을 계획 단계부터 이게 이제 유지 관리해서 최종 철거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과정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면 시공까지만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BIM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유지관리가 돼요. BIM이라고 하는 거는 메인이 지금 유지관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린 토목시설에 대해서만 하지만 건축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건축물을 어떻게 유지관리해라. 그러니까 관리소에서 관리해 나가는 보수를 해가는 그게 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콘크리트 구조물 시설물은 보통 100년을 주기로 본다면 90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유지관리를 위해. 5년은 설계하고 5년은 시공하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공하고 설계를 위한 거는 해봐야 5년, 10년이에요. 근데 유지관리를 위한 게 제일 포커스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국토교통부에서도 정의는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근데 실상은 좀 다르겠죠, 그죠? 자, 다른 의미로 이제 나무위키에서 이제 한번 보면 기존의 CAD 등을 이용한 평면 도면 설계에서 한 차원 진화해 3D 가상 공간을 이용하여 전 건설 분야의 시설물을 생애 주기 동안 설계, 시공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모델을 작성하는 기술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조금 유하게 쓰긴 쓴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우리 가장 세계 기준을 많이 만든 BSI. BSI에서 만든 BIM에 대한 정의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보로 최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공사, 유지 보수 및 빌딩 철거에 이르기까지 건축물 관련 자산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거쳐 관련 설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비슷한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쓰느냐 저렇게 쓰느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는 처음에 이제 90년대 한 초까지만 해도 다 드래프팅을 했단 말이에요. 핸드 드로잉으로 했죠. 로터링 펜으로. 그렇게 하다가 90년대 한 중반쯤부터 이제 PC가 활성화되면서 캐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드로잉이 캐드화, 전산화로 바뀌었어요. 크게 한 단계가 바뀌었죠. 근데 이제는 이 캐드로 하던 것을, 캐드는 2D로 하던 것을 3D 모델링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넣는 그런 과정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드래프팅, 2D 손으로 핸드 드로잉에서 캐드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시기인데 좀 더 큰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D 설계는 뭐였을까요, 우리는? 2D 설계는 일반적인 캐드예요, 그죠? 평면에 모든 데이터를 표현을 해주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우리는 이제 GIS 정보예요. 이 GIS 정보는 2D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떤 엘리베이션에 대한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지하에 유지되고 있는 어떤 관로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모든 어떤 시설물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그 시설물이라는 건 메인 시설물은 아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토목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 이렇게 구축이 돼 있지 않아요. 2D로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BI 모델링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것만 해가지고는 2D 정보 따로, GIS 정보 따로, BIM 모델링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합쳐서 만드는 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정적 결과물로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씩만 있는 이런 걸로 있는데 이걸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가상현실이잖아요. 그죠? 동일한 어떤 우리 시설물 현재 실존하는 시설물과 동일하게 그 가상현실 속에 구축해 놓고 현실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가상현실에서 바로 체크를 해서 어떻게 보수 수리를 하면 좋을까를 확인해서 바로 최대한 경제적으로 빠르게 수리를 해 나가든지 아니면 문제점 있는 걸 바로 가상현실에서 체크를 해 관리를 해 나가든지 그렇게 동시에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그 베이스가 되게끔 정적 결과물들을 다 같이 가져가서 쓰게 되면 동적 평가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떤 변화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각각 변화에 대한 동기화가 최대한 빨라질 거고 어떤 모든 게 지식 집약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몰입형적인 이제 시각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석을 쉽게 편하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가시적 성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게 BIM 모델링이 아닌 BIM 설계죠. BIM의 최종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로 설계에서 BIM 모델링은 적용을 하고 한다면 어떤 분야에 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과업별 개요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보통 보면 연장은 지금 뭐 4.8km짜리 양평 이천도 있지만 길게는 뭐 몇십 킬로짜리도 있고 어떻게 전공으로 몇백 킬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보면 보통 한 4km, 5km 단위가 될 텐데 그럼 거기에서 보면 주요 시설물들이 도로는 당연히 있을 거고 그죠? 거기에 대한 진출입 시설물도 있을 거고 교량 있을 거고 터널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세종 완성 쪽도 보자면 키로수는 지금 얼마죠? 4.8km예요. 5km 정도 되죠. 그 다음 출입시설도 있어요. 그 다음 교량이 11개나 있어요. 터널도 한 개 있어요. 자, 도로는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쭉 하면서 모델링을 해야 돼요. 근데 교량 같은 경우는 비슷한 구조물이 엄청 많아요. 교대는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치수만 약간씩 다르지. 근데 이거를 일일이 모델링 한다는 거는 머리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후에 말하겠지만 어떤 표준화된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어떤 치수를 조금씩만 변화하게 해서 간단하게 모델링을 완성할 수 있게 한다면 시간적 그 다음에 인력 자원에 대한 부분 엄청나게
우리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비주얼 코딩, 프로그래밍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취지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자, BIM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모델링은 시작이 됐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주로 했던 부분이 영화나 건축 설계, 게임 이런 데에 대한 부분. 그때는 어떤 컴퓨터 자체가 대단하게 발전돼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I 모델링이라는 자체가 좀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생각을 하다가 최초로 컴퓨터 그래픽 영화 트론이라는 걸 1987년에 만들었어요. 지금 제가 여기 보여놓은 거는 82년에 나온 건데 이걸 한 번 더 업데이트해서 87년에 컴퓨터 그래픽을 만들어서 넣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때 당시는 PC가 거의 8비트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걸로 만들었다는 것도 참 대단해요. 근데 이제 보면 PC가 따라주지도 못했을 테니까 변수도 아주 한정적이었을 거고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 자체도 뭐 동영상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한 개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서 활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편집이라든지 수정도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73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캠브리지 대학하고 스탠포드 대학, 그 다음에 로체스터 대학하고 이 세 학교에서 세 방향으로 이 3D 모델링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그 시작이 된 결과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모델링 방법인 B-Lab, Boundary Representation 이라는 거를 이 어디야 로체스터 대학에서 개발했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학교에서 했던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CSG라고 해서 Constructive Solid Geometry라고 하는 모델링 방법을 개발했던 거죠. 이름은 거창하지만 뒤에서 한번 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아, 그렇지 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모델링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모델링하는 순서는 쉬워요. 점을 먼저 포인트를 만들어야 돼요. 포인트 두 개가 있으면 서피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잖아요. 포인트 두 개가 있으면 서피스를 만들 수 있어요. 포인트 네 개가 있으면 입체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점에서 서피스를 만들고 서피스를 가지고 솔리드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가 모델링의 가장 기본적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큰 두 가지 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제 바운더리 프레젠테이션. 자, 바운더리가 경계면이잖아요. 그죠? 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하는 거예요. 경계면의 집합으로 입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표현하는 방법에는 이제 블렌 오퍼레이션이죠. 유니언, 인터섹션, 디퍼런스. 요 요인을 가지고 우리는 만들어 나가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자세한 밑에서 제가 그림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주 복잡한 형태의 표현도 가능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만들 수 있고 공간적인 간섭도 눈으로 보면서 다 바로 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축회전이라고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축회전이라고 생각하고 원기둥은 사각 판때기를 두고 한 바퀴 돌린 원기둥이 만들어요. 그죠? 도넛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를 어떤 중심점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한 바퀴 돌리면 도넛이 만들어요. 원뿔은 삼각형을 한 바퀴 돌리면 원뿔이 만들어요. 그죠? 축회전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돌출이에요. 익스트루드라든지 이런 걸 쓰는 거죠. 쐐기는 삼각형을 쭉 밀면 길이로 빌면 쐐기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피라미드 모양은 밑에는 밑면은 사각면이고 위에는 점으로 해서 로프트 두 면을 쭉 당겨서 연결시켜버리면 돌출시켜버리면 피라밋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각 기둥 역시 사각 단면을 쭉 익스트루드 돌출시켜버리면 만들어지고 부는 동그라미를 가지고 한 바퀴 돌려버리면 돼요. 그죠? 그게 돌출.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이런 모양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양, 기본 모양들을
불룬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합치고 빼내고 교집합 부분만 떼내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양이든 만들 수 있어요.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 그냥 이름만 비랩 해가지고 있어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이렇게 논리화 시킨 거죠. 자, 다음 방법은 이제 CSG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죠. 뭐냐면 여기는 앞에서 만든 그런 형체를 기준으로 만든 게 아니고 숫자로 만들어요. 우리가 자 학교 다니실 때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왜 컴퓨터로 구조 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그러면 보라고 치면 직선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고 직선을 만드는데 어떤 조인트를 주게 되고 단면 형상을 넣고 하는데 이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좌표를 여기 여기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숫자로 넣게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바로 CSG인 거죠. 그래서 CSG는 Constructive, 그러니까 만들어 나간다고요. 솔리드를 지오메트리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태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식과 불론연산, 불론연산은 어떻게든 이건 더하고 빼고는 뭐 하면 되는 거니까 수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구조물체를 불론연산을 통해서 형상화로 만들어 나가는 게 CSG 방법입니다. 근데 한 개 앞에 빠졌는데 이 B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 한 개를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었어. 수정을 하려고 그래.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 그잖아요. 수정이 안 돼. 그게 최대 단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우리 CSG 방법에서는 이 형상 구조를 정의하는 파라미터와 그것을 결합하는 수식으로 형상을 저장하면 돼요. 그럼 수식이 바뀌면 쉽게 바꿀 수 있겠네? 편집이 쉬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정 바꾸면 되니까. 그죠? 근데 눈으로 확인이 바로 안 돼. 그러다 보니 앞에서 이 리프레젠테이션 이걸 보면서 공간적으로 지금 공간 간섭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숫자로만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게 이 CSG에서는 단점이에요. 수정은 쉽게 하지만 형체를 최종으로 수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각각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수치 계산을 하다 보니 예전에 컴퓨팅 자체가 계산 캘큘레이팅 타임이 CPU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데 느리단 말이야. 조금만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려면 시간이 한 세월 걸리겠죠. 이게 이제 왜 우리 예전에 정말 CG 같은 거 모델 렌더링 걸어놓으면 한 이틀씩 걸고 하는 게 다 이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PC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에 대한 부분, 공간 간섭에 대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어렵다는 게 단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해놓은 거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보면 블록이래요. X, Y, Z 값을 주고 트랜스폼을 해버리면 각각 포인트들을 주고 형성시키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숫자로만. 그래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게 다 그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들어가 유니온 시키고 인터섹션 시키고 하면 돼요. 명령어로. 그리고 이 구조물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사각형 박스를 일단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티피컬 폼으로. 거기서 수치를 조금 바꿔서 챔퍼값 주고 여기를 이 두께를 뭐 몇 미리로 줘라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이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이걸 좀 더 폭을 더 크게 하겠다면 숫자만 몇 개 바꾸면 확 바뀌겠죠. 그래서 쉽다는 거죠. 그러나 컴퓨팅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아까 봤던 1970년대 이거 개발했기 때문에 그때 PC 능력으로는 조금만 복잡한 거 했었어도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 장단점을 다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합쳤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파라메트릭 모델링이에요. 이 파라메트릭 모델링은 지금 B 레프레젠테이션하고 CSG를 결합해서 보완해서 만들었어요. 편집을 위해서는 CSG 방법을 이용하고
시각적 확인을 위해서는 비레프레젠테이션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통합 모델링에 대한 거는 파라메트릭 모델링으로 만든 이 체계를 만든 사람이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척 이스트만 교수.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죠. 합쳐서 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3차원 솔리드 모델링이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발전을 되어 왔는데, 당연히 이거는 어떤 덩어리, 연관관계가 힘든 부분이 돼야 되니까, 기계나 항공이나 건축, 전기, 설계팀, 이런 데서 당연히 많이 쓰겠죠.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도 다 해야 되는데, 당시가 이제 70년, 80년, 90년 요때일 텐데, PC가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가의 PC가 필요하고, 고성능 PC가 필요하면 당연히 고가가 됩니다. 그래 되면 작업력이 훌륭한, 튼튼한 그런 분야에서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장 튼튼한 데가 어디예요? 제조사업이나 항공사업이겠죠. 그래서 항공사업하고 제조사업에서 발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다가, 이거는 발전하는데 건설 쪽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2D로 해서 CAD로 해서 정착화가 된 거예요.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BIM 모델링에서 파라메트릭 모델링 종류를 크게 2개로 저는 나눠봤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파라메트릭 템플릿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웬만한 그 소프트웨어에는 이 방법은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변수 값을 줘서 구조물을 블록화된 거에 변수 값을 줘서 형체를 바꿔가는 거. 이게 constraint, 어떤 제약 조건적, 연관 조건, 후속 조건에 의해 규정된 객체의 각 치수를 변수로 지정하여 셀이나 블럭에 활용하고 적용되는 치수 또는 현황 조건에 따라 객체 형상을 변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구성합니다. 제가 일단 말을 적어봐서 좀 복잡하게 적긴 했는데 뭐냐면 우린 이런 블럭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치수 변화 값들을 넣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치수를 넣음으로써 이런 모양도 만들고 각각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파라메트릭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구성한 거죠. 요거는 간단한 구조물에 대한 거예요. 도로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우리 강의사님이 열심히 많이 만들어 주셨죠. 로드 템플릿. 이걸 얘를 확대해서 보면 얘는 이런 모양들이 다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각 포인트별 거리에 대한 변수값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 값들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되고 특히 어떤 아까 말씀드린 현황 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성토부와 절토부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는 계획을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게 현황에 맞게끔 숫자가 바뀌어서 이게 파라메트릭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어떤 템플릿 그러니까 규정 어떤 표준화된 놈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변화 치수를 넣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제약사항이라고 하면 국한돼 있죠. 딱 내가 만드는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제약적인 거죠. 근데 이것도 다양하게만 잘 만들면 지금 도로에서는 도로 횡단 같은 경우는 매우 훌륭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이제 구조물에서는 조금 제약이 따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코딩에 의한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여주는 이거는 이제 다이나모, 오토데스크 다이나모에서 나타내는 다이렉티드 그래프를 표현해 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면 한 가지 한 가지 이 이제 노드라고도 칭하는데 여기서는 오토데스크에서 다이나모에서 뭐라고 칭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떠한 연결 관계를 이 선들로 나타내주고 이게 어떤 데이터 인풋 값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객체, 섬이나 선, 점, 솔리드, 서피스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걸로 다 표현해 줍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CSG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하면 바로 옆에서 모델링이 보여요. 그러면 그거는 비레프레젠테이션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쓰는 파라메트릭 템플릿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라 한번 보면 파라메트릭 그래프를 수정할 수 있도록 작성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수치를 여기서도 보면 input 값을 슬라이드로 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직접 테스트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펑션에 의한 값을 외부에서 받아온 값을 바로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넣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이건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포인트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값들로 x, y, z 값을 받아들이면 여기서 이 좌표에 점이 찍히는 거죠.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아예 x, y, z 값을 넣어서 점도 만들 수 있고, 점 두 개가 있으면 라인이라는 객체에 이 점과 이 점을 서로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를 연결시켜 라인으로 만들어진 이 객체는 라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객체를 가지고 우리는 커브로 이제 선 따라 이렇게 이제 면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면서 이런 연관관계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컨스트레인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파라메트릭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하학적 관계가 필요해요. 거리, 각도. 이게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서 이제 머리 아픈 부분이 코딩이라는 부분이지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 관계들, 비교변수들, 사인, 코사인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갑니다. 다 써야 됩니다. 이제 스크립트들, 어떤 구문들, 조건문이나 이런 것.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외부 세상에서는 우리 통크 세상 말고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프로그래밍이라고도 하는데 코딩이라고도 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벤틀리사에서는 GC, 오토데스크에서는 다이나모, 그 다음에 올플랜에서는 스마트 파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머지도 아마 소프트웨어별로 다양하게 방법은 있을 거예요. 카티아도 있고 다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면서 여기에 각각 속성 정보도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내가 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코딩에 대한 걸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코딩이 뭘까요?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말을, 사람이 표현하고 싶은 거를 컴퓨터가 알아먹어야 돼요. 컴퓨터는 01로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걸로 바꿔주는. 그리고 컴퓨터가 하는 거를 0101로 하는 거를 사람이 볼 수 있는 걸로 바꿔주는 매개가 되는 중간 과정이 코딩이에요. 근데 코딩 중에서도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를 우리는 인코딩이야. 그리고 컴퓨터의 언어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거를 디코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인코딩과 디코딩은 코딩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랭귀지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래밍이라고 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프로그래밍 역시 PC가 알아먹을 수 있게 내가 명령을 주는 거니까 같은 말인데 요즘은 이제 웹 쪽으로 이제 많이 나오고 이러다가 코딩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발전해왔고 지금 어떤지 한번 보면 예전에는 잠깐만. 예전에는 보면 이 도스 시절, 도스라고 하면 디스켓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고요. 디스켓 예전에는 이제 8비트, 16비트 이렇게 넘어가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따로 없었어가지고 플로피 디스크, 디스켓에다가 부팅 가능한 OS를 넣어서 컴퓨터를 부팅시키고 다른 프로그램을 가능한 다시 소프트웨어를 넣어가지고 익혀서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메모리 부분이 워낙 취약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는 디스크, 하드 디스크, 딱딱한 디스크, 하드 디스크라는 게 나와서 지금 쓰고 있는 하드 디스크가 되고 그 다음 지금 나온 거는 하드 디스크가 너무 에러율이 많고 하다 보니 램 메모리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지금 쓰는 SSD, Solid State 메모리죠. 그걸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스 시절에는 그래픽이 없던 시절이에요. 텍스트로만 모든 걸 하던 시절이에요. 알고 계신 DIR도 알고 다 아시죠, 그죠? 그런 거 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하면 그래픽이 아니고 그냥 커서 깜빡깜빡 C 세미콜론 떴다 내가 깜빡깜빡 하는 그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는 랭귀지에 대한 부분은 포트란, 베이지, C, 파스칼, 그 다음에 어셈블리어들. 어셈블리어들이 하면 기어들이에요. 코볼이라든지 이런 것들. 펀칭 뚫어서 직접 인식시키는 그런 언어들.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어떤 그래도 아스키 코드를 이용해서 만들어 나갔던 포트란, 베이직 C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수치 계산을 위주로 해서 항상 우리는 코딩을 해왔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수치 계산을 위해서 했었고 지금 이제 많은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소프트웨어들이 있었어요.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래서 DBase 1, 2, 3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나마 그때 최신으로 나왔던 게 MS 액세스.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가 로투스 1, 2, 3. 그 다음 여러 개 또 있어요. 쿼트로도 있었고 많아요. 그 다음 가장 그때도 최신으로 나왔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던 엑셀이 있었고 이런 것들로 우리는 분류가 돼서 써왔었어요. 그럼 이제 윈도우 베이스로 넘어와서 지금도 역시 코딩을 위해서는 이 랭귀지 쪽은 존재는 해요. 근데 이제 웹 베이스에 대한 코딩이 이제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HTML이란 문서, CSS,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이런 랭귀지들이 더 발전돼 왔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도 여전히 존재는 해요. 근데 이제 DBAS나 SQL, 오라클 같은 이런 아주 대기업화된 그런 정보 데이터를 관리하는 쪽으로 이제 변경이 됐죠. 소규모 데이터 관리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는 거의 통합이 된 것 같아요. MS 엑셀로. 그죠? 이거 말고 주로 쓰는 거, 다른 거 쓰는 건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엑셀로 통합이 됐고. 근데 분류는 됐지만 랭귀지 쪽에서는 이 모든 걸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이 모든 걸 다 파이썬, 자바, 자바스크립트, PHP, 비주얼 베이직, C++, C# 이런 것들이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도 처리할 수 있고 스프레드시트도 연계해서 바로 같이 쓸 수 있고 그죠? 웹베이스도 다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랭귀지로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알고 나시면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상상으로 게임을 다 만들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 이게 누군지 아세요? 좌표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아시는 분 계세요? 데카르트. 오! 아우, 데카르트 맞아요. 데카르트가 천문학자고 철학자고 수학자, 과학자이기도 하고. 예전 이 시절에는 사상을 생각을 하다 보니 하늘을 쳐다보게 되고 하늘을 쳐다보니 별이 보이고 저 별이 저까지 얼마나 걸릴까 이런 걸 따지다 보니 수학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물리가 나오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데카르트고 프랑스 사람이고 요 시대 때 사람이에요. 근데 이 프랑스식 이름이 이제 르네 데카르트, 라틴어식 이름이 레나투스 칼테시우스예요. 내가 이 쓸데없어 보이지만 일부러 하는 데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왜 좌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면 이 사람이 너무 허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말고 피곤하면 맨날 침대에 들르고 있는 사람. 근데 어느 날 들어 누워 있는데 천장에 파리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별 보고 거리가 얼마일까 이런 걸 생각하던 사람인데 갇힌 천장 속에 파리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 파리 저거 어떻게 잡지? 저 파리 위치를 알면 쉽게 누구 보고 잡아라고 할 텐데 위치를 어떻게 알려주지?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이 방구석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몇 메다 가고 요 기준으로 몇 메다 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직교 좌표계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직교 좌표계를 왜 XY로 하느냐. 이 사람이 처음에 XY를 썼거든. 그래서 XY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도 보면 다 파리, 더 플라이 로케이션 나오죠. 로케이션, 로케이팅 더 플라이 돼 있죠. 파리 위치 잡으려고 이 평면 좌표, 직교 좌표가 만들어졌고 이걸 더 발전시킨 게 삼축 좌표계예요. 그죠? 이 사람은 파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는 삼축 좌표계를 알게 되면 왜 안 나와? 사무실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모든 어떤 물체의 위치를 알 수 있고 형상을 이 좌표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좌표계를 우리는 데카르트가 만든 데카르트 시스템 코디네이팅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카타시안 코디네이팅 시스템이라고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그죠? 카타시안. 왜 카타시안인지 아세요? 레나투스 카테시우스. 이 이름을 따서 카타시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타시안 좌표계. 알고는 해야 어디 가서 우리 아는 척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좌표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든 토목 구조, 토목 시설물에 대해서는 모든 게 좌표 기준으로 다 하기 때문에 좌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링을 할 때도 좌표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원점 좌표계가 있어야 되고, 내가 만드는 객체에 대한 좌표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원점 좌표계 베이스에서 내가 만든 좌표계, 만들 어떤 모델링에 대한 좌표계를 알면, 원점 좌표계 위치를 하면 이 모델링에 대한 좌표를 갖다 놓기만 하면 어디서 만들든 그 자리에 위치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좌표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코딩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코딩을 하면 처음에는 흐름을 한번 보면 처음에 시작을 해요. 코딩 시작한다. 코딩 끝냈다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럼 코딩을 시작을 하면 처음에 뭐예요? 뭔가 입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입력을 받아야 돼. 입력을 받았으면 행위를 해야죠. 계산이라는 행위를 해야 돼. 어떤 행위를 하고 이 행위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하기 전에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조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조건 판단을 위해 아니면 다시 해라. 맞으면 그냥 하자. 그래서 결과물을 출력하고 끝내는 거예요. 코딩은 이게 다예요. 모든 게 이 과정으로 다 연결이 돼요. 대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거죠. 그래서 입력 단계로 보면 예전 과정에는 이제 텍스트로 집어넣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TUI, 텍스트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TUI라고 해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 체계 다 그래픽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GUI라고 해요. 현재는 다 GUI인데 어떻게 보면 구조 해석이라든지 모델링을 숫자로 하기에는 TUI가 더 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조물에서 구조 해석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TUI로 해가지고 모든 거 텍스트로 해서 딱 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모델링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TUI로 하면 머릿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실상 편한 건 GUI가 제일 편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들이 있고, 계산을 하는 조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계산은 뭐예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좀 더 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넣고, 뭐 아크 들어가고, 좀 더 하고 싶으면 루트도 넣고, 그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인테그럴도 넣고 싶으면 넣고, 내 편하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조건문은 if죠, if. 그죠? if. 크냐, 작냐, 맞냐, false냐, true냐. 물론 오퍼레이션이 여기서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맞느냐, 틀리느냐, 크냐, 작냐. 그죠? 그 다음에 순환 계산이 필요해요. 같은 건데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때 일일이 쓸 수 없잖아요. 두 루프면 루프 어디까지 계속 돌아라. 아니면 포넥스트면 i가 얼마부터 얼마일 때까지 계속 돌아라. 계속 해라. 아니면 while 뭐뭐 하는 동안 계속 해라. 다양한 랭귀지마다 이거는 이제 표현 방법이 틀릴 뿐이지 다 있어요. 약간씩 다 차이가 있고 그런 거. 이 세 가지만 조합을 하면 모든 프로그램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소프트웨어들도 이걸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게임조차도. 그리고 이제 이거를 데이터 관리를 위해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고 찾아내느냐. 구도, 시크, 서치, 파인드 뭐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어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들어가는 거죠. 쿼리에 대한 부분 다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펑션이라는 개념을 나오셔야 돼요. 펑션이라는 개념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과정들을 너무 복잡하게 있으면 힘들잖아요. 부분 떼서 별도로 만들어요.
일련의 계산 과정을 특정화시킨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한 그룹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는 API라고 불러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예요. 그리고 쉽게 보면 우리는 CAD에서 쓰는 블럭이라든지 셀 이런 것들도 파라메트릭 템플릿 다 펑션의 일종이라고 꺼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BIM 모델링에서의 코딩을 이제 한번 접목을 시켜볼게요. 벤틀리에서는 GC로 활용할 수 있고 오토데스크에서는 다이나모로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별 자체 개발된 API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API가 없을 경우는 추가로 API를 우리가 작성해서 만들어 넣으면 돼요. 그죠? 그 다음 API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활용을 고려한 다양한 펑션을 제공해요. 이게 뭐냐면 자, 랭귀지 C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C샵이 됐던 있다고 생각해보죠. 아무것도 몰라요. 파일을 오픈을 하는 어떤 명령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파일을 오픈하게 하려면 윈도우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파일 체계에 대한 걸 가지고 와서 다시 그 체계를 땡겨와서 어떤 윈도우를 구성해서 거기다가 파일 체계를 보여주고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파일 주소하고 이걸 가져와서 나는 쓰게 가는 게 파일 오픈에 대한 명령이에요. 이걸 다 만들어야 돼요. CEO.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에서 파일 오픈을 하는 그 펑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API예요. 우리는 그걸 파일 오픈, 이제 예전에는 파일 DIO라고 했어요. 데이터 인풋 아웃풋 다이알로그 인풋 아웃풋이라고 해서 파일 DIO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그거는 랭귀지마다 달라요. 근데 그거 명령을 펑션을 딱 쓰면 딴 것도 없고 그 펑션을 콜만 하면 파일 오픈 창이 딱 뜨는 거죠. 윈도우에서 제공해주고. 그게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해주는 펑션인 거죠. API. 근데 그거 말고 야 나는 내가 만들어서 쓸래. 만들면 돼요. 자체로 생성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제공되지 않은 펑션을 내가 만들면 돼요. 있는데 괜히 쓸 이유는 없잖아요. 새로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제공되는 API를 활용하면 되고, 그죠? 그 API들을 우리가 일반 소프트웨어에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램을 짤 때 라이브러리를 로드한다 그러죠. 그 라이브러리들이 다 API를 가지고 있는 템플릿도 라이브러리에 우리가 저장한다고 하잖아요. 같은 개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데이터가 라이브러리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걸 API를 작성할 수 있는 도구들은 다양하겠죠? C 언어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자바스크립트 있고, 그렇죠? 다양한 거예요. 자, 그럼 코딩하는 기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코딩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뭘 만들 것이냐. 목적을 명확히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안 그러면 삼천포가 빠집니다. 예전에 저도 뭐 만들다가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 시작했다가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완전 다리가 이제 엄청 벌어져서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끝이 안 나요, 진짜. 그래서 명확한 목적을 하나 만들어요. 그 목적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목적을 만들어서 나가요. 그래서 목적을 명확하게 잡아야 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단순한 것부터 만들어요. 자, 암거를 모델링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직선으로 된 한 1m짜리 만드는 거예요. 그까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자, 우리 사각을 만들어 볼까? 다시 목적을 만들어서 만들어 나가요. 처음부터 사각을 만들지 안 돼요. 물론 그렇게 발전을 하다 보면 처음 베이스가 잘못돼서 처음으로 돌아서 다시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코딩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루트를 바꾼다고 해서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아요. 물론 하루 한 며칠은 꼴딱 할 수도 있겠어, 밤을.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쉽게 만들 수 있고 목적 달성하는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냥 만드느냐?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잘 체계를 잡아놔요. 그게 앞에서 봤던 그 가장 기본적인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그 부분도 될 수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플로우 차트, 개념도 플로우 차트 아니라도 돼요. 손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다라는 걸 잘 만들어요. 그래야 왔다 갔다 안 해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 체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나는 어떤 변수를 쓸 것인가라는 변수 체계를 만들어요. 그게 아니면 나중에 내가 변수로 잡아놓고 내가 뭘 썼지 몰라요. 그래서 변수 체계 잡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또 변수와 배열이 있는데 변수와 배열은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면 변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수예요. 베리어블. 변수예요. y는 x 플러스 1이에요. x가 변함에 따라 y는 바뀌어요. x와 y가 변수가 돼요. 그죠? 근데 배열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의 변수를 단계화하여 여러 묶음으로 표현한다고 저는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x라는 걸 우리 성적이라는 변수라고 잡자고요. x라는 거를. 근데 성적에는 국어 성적도 있고 영어 성적도 있고 수학 성적도 있잖아요. 표현을 해야 돼. 같은 x로. 그러려면 할 수 없이 우리 보통 보면 1, 2, 3 적잖아요. 그거예요. 대신 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0, 1, 2. 보통 0을 하는 이유는 PC에서는 1이 0이에요. 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로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0으로 해요. 그래서 국어 성적은 X0이라고 하고 영어 성적은 X1이라고 하지 뭐. 수학 성적은 X2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국어 성적은 성적인데 철수도 있고 영희도 있단 말이야. 사람이 이제 또 늘어나네. 아, 그럼 어떡하나? 1-1 하나씩 더 붙여야 되겠네. 그잖아.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수를 0이라고 하고 영희를 1이라고 해서 하나 더 붙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철수의 국어 성적은 0이고 철수의 영어 성적은 0, 1이에요. 그럼 철수의 수학 성적은 0, 2겠지. 그죠? 영희는 1에 0이면 영희의 국어 성적이고 1에 1이면 영희의 영희 성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근데 야 이게 반마다 철수 영희가 다 있네. 야 이거 머리 아파졌네. 반도 표현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반도 넣으면 되잖아. 그죠? 3반의 철수의 국어 성적이야. 그죠? 5반의 영희의 영어 성적이야.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들만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나가는 거를 배열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배열이라는 건 매트릭스 행렬로 만들어지거든요. PC상에서는. 내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해버리면 최대치수 곱하기 최대치수로 해서 행과 열이 구분되는 매트릭스로 해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버려요. 그러면 지금 1차 같은 경우는 한 줄로 되겠죠. 그죠? 근데 2차가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2차 매트릭스가 돼요. XY가 있는. 3차가 되면 우리 큐브죠. 큐브. 육각형. 큐브처럼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4차가 되면 큐브가 여러 개 있는 거야. 5차가 되면 큐브가 여러 개가 들은 박스가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야. 그렇게 배열이 늘어나다 보니 그럼 이게 메모리 쪽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배열 관리를 엄청 잘해야 돼서 무작정 키울 수가 없었어요. 이걸 키워버리면 러닝하는데 시간이 뭐 몇 시간 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관리를 좀 예전에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PC가 좋아서 이 정도는 웬만하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변수와 배열에 대한 부분이 코딩하는데 중요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변수의 데이터 형식은 수에 대한 개념도 있고 텍스트에 대한 개념도 넣을 수가 있고 변수로 데이터를 이미지, 사진값도 넣을 수가 있고 사운드도 넣을 수 있고 동영상도 넣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만드는 모델링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형식은 다 쓸 수 있어요. 변수를 대신 이거는 인테저로 쓸게 정수값 된 변수로만 쓸게 이런 식으로 정의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 시절에 프로그래밍을 했던 부분을 예제로 하나만 한번 보여드리면, 자, if 버튼이라는 변수가 1이 됐다고 했을 때, 우리 1일 때 마우스를 클릭을 온 했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1이었을 때 온 클릭에 대한 칼라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레드 값을 넣어라. 아니면 말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가 텍스트, 명령어와 변수로 조합을 해서 모든 걸 다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오브젝트, 객체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버튼이라는 객체가 있고, 이 버튼의 객체의 속성 중에 onClick이라고 하는 속성이 이루어졌을 때, 그 칼라라고 하는 속성 값에 레드를 넣자. 이런 개념으로 프로그램이 바뀌어버렸어요. 현재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다 이런 식으로 써요. 이제 이렇게 쓸 때는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커맨드와 테크닉, 그 다음에 프로퍼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하세요. 그래서 GC에서도 그걸 많이 활용하게 돼요. 앞에서 잠깐 봤던 다이나모에서도 그런 속성값들을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비주얼 코딩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데스크는 다이나모가 있고, 벤틀렛은 GC가 있고, 올플랜에서는 스마트파트 등 다양하게 있는. 자, 그러나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GC라서 GC를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파라메틱 모델링의 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셀을 활용해서 인풋, 아웃풋도 가능하고요. GC 모델링으로 직접 탑 모델링의 래퍼로 연결도 가능하고, 탑 모델링을 GC로 땡겨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샵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여 추가적인 API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GC를 열었을 때 기본 창이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노드라고 그래요. 이 노드가 어떤 객체라든지 명령어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프라고 하는 부분에 갖다 던져 놓으면 모델링 뷰 이렇게 바로 생성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B-Representation CSG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쓴다. 가장 효율적인 거죠. 지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각 객체별로 보면 이런 프로퍼티 창이 다 있고, 프로퍼티들은 아까 말씀드린 다 속성들이 있고, 이 속성들에다가 나는 뭘 하겠다, 뭘 넣겠다 이렇게 변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들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지고, 이 과정에서 보면 내가 좀 더 복잡하게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창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말했던 코딩, if라든지 나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사인, 코사인 값들을 이런 데다가 이제 넣을 수 있는 거죠. 기본을 봤으니 이제 어떻게 활용하고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모델링을 앙거를 해볼 겁니다. 표준도에 있는 앙거인데 이런 모양으로 눈으로만 하겠지만 모델링을 해볼게요. 하는데 이런 펀치 부분은 무시하자고요. 그냥 네모 반듯한 모델링으로 바운드가 뻥 뚫린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운드리 리프레젠테이션 방법.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면의 집합으로 입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외곽에 큰 솔리드를 만들고 안에 내부 솔리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빼버릴 거예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CAD 기능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워요. 눕혀놓고 Z축 방향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X축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이 Y축으로 넘긴 다음에 X축에 해당하게끔 이렇게 바꾼 거예요. 바꿨어요. 바꾼 다음에 솔리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까 전에 우리 익스트루드 시키는 거 있었죠? 축 회전도 있었고 쭉 빼는 게 있는데, 우리 쭉 빼는 기능으로 이제 솔리드를 만드는 거예요. 외부 사각형을 잡아서 쭉 해서 외부 솔리드 모델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안에 내부
사각형을 잡아서 조금 더 길게, 왜냐면 나중에 잡기 쉬우려고 쭉 빼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블론 툴 가지고 여기서 디퍼런스를 하면 될 거예요. 빼기니까. 디퍼런스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빠졌어요. 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운드리 리프레젠테이션. 가장 기본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CG라든지 이런 거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모델러들이 만드는 가장 무식한 방법. 이 방법.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가장 원초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자, PSG 방법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어떻게 보게 될 것 같아서.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인 파라메트릭 모델링에서 템플릿을 만듭니다. 파라메트릭 모델링은 치수에 대한 변수를 적용해서 모델링 완료 후 치수 변경이 적용이 가능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링 방법 중에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통해서 암거를 일반화하여 모델링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초 단면을 만들고 변수를 생성하여 깊은 모델링 셀로 저장해서 셀을 가져오면서 변수 적용하면서 활용을 해볼 겁니다. 처음에는 앞에 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카피와 트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각형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자, 모델링의 기본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점에서 서피스를 만들고 서피스를 솔리드로 만드는 거랬죠. 우리는 점 기능 대신 라인 기능으로 해가지고 평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서피스화 시키기 위해 크리에이트 컴플렉스 쉐입을 가지고 서피스화 시켰어요. 그게 서피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다음, 우리는 서피스에서 요 각각 선들의 이거와 이 선은 평행하다. 그죠? 요 선과 요 선은 직각이다. 요 선과 요 선은 평행하다. 이런 컨스트레인 조건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조건에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겠죠. 다만 고정점은 하나는 둬야 되겠죠. 그래서 0점에 고정점을 뒀어요. 픽스다. 아니면 얘가 어디로 커질지 몰라요. 요 한 점을 주고 나머지는 다 커질 수 있게 만드는 변수값을 다 넣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연관관계를 적용해 준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변수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만들고 이 변수를 각각에 대한 치수값으로 표현하면서 치수 대신에 여기다 우리가 만든 변수를 적용시켜 준 거죠. 변수를 다 이렇게 적용시켜 준 거예요. 변수를 적용시켜 주고 나면 이제 우리는 길이에 대한 변수를 넣기 위한 기럭지에 대한 솔리드, 이제 익스트루드 된 부분에 대해서도 변수화 시켰어요, 지금. 길이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를 셀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셀로 저장을 해서 다시 불러드리면 이런 창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에서 각각의 변수 값을 넣으면 이런 모양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파라메트릭 템플릿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구조물만 보여드렸지만 도로에서도 이용하는 잘 사용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이제 오늘의 주 목적인 GC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GC를 활용한 파라메트릭 모델링입니다. 이건 파라메트릭 모델링은 비리프레젠테이션과 CGS를 결합하고 CS를 결합하고 코딩을 통해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에요. 모델링 방법 중에 고급 방법이고 스크립트를 활용한 파라메트릭 모델링은 코딩을 통한 암거를 일반화하여 모델링 한다는. 그래서 이거는 GC나 다이나모로 만들 수 있고, 이거는 가장 이제 좌표를 잘 세워야 돼요. 아까 것도 물론, 아까는 좌표라기보다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만들었지만, 이제 좌표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식을 하는데 나는 좌표 기준을 여기다 잡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잡고, 기본 좌표계를 일단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모델링을 한 공간, 어떤 조건도 없는 텅텅 빈 우주 공간이에요. 기준하고 하나 잡아놔야 됩니다. 우리나라 XY 좌표를 가져오기도 그 기준점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CS라는 기준 좌표계를 먼저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객체에 대한 좌표계를 추가로 더 만들어도 돼요. 근데 일단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점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포인트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각각에 대한 포인트들을 이 좌표니까 다 나오잖아요. 좌표값들 다 나오잖아요. 그죠? 좌표값을 찾아서 포인트들 다 만들면 돼요. 포인트들을 만들고 그 포인트들을 가지고 점에서 서피스로 넘어가죠. 폴리곤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내가 이렇게 밑에 사각형만 한 이유는 우리 WBS 고려하기 위해서 사각으로 만드느니 차례대로 모델링을 따로따로 떼서 만들면 되지 않겠냐 싶어서 하부 슬래브만 따로 만들고 벽체 따로 만들고 하부 슬래브 따로 구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피스로 구성을 해주고 서피스로 구성된 거를 솔리드로 구성시켜주면 돼요. 일단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로 치수를 어떻게 바꾸게 하면 되죠. 기본 모델링 완성이 됐고 이 기본 모델링에다 변수 적용을 위해 우리가 슬라이드를 넣는다든지 인풋을 넣을 수 있는 어떤 변수 값으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엑셀 데이터를 인풋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해버리면 돼요. 해서 이 변수에 링크만 걸어준다. 걸어져 버리면 슬라이드 같은 경우 여기에 1을 넣으면 요만한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1을 넣으면 이렇게 긴 게 그 자리에서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GC 코딩을 통한 비주얼 코딩을 통한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이제 GC 쪽에서 스크립트라는 말을 좀 써놨어가지고 제가 스크립트라는 말도 혼용을 해서 썼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뭘 만들 수 있느냐? 자, 지금까지 우리 했던 암거를 만들 수 있어. 근데 스큐도 질 수 있는 암거도 만들 수 있어요. 각도만 주면 지가 알아서 바뀌어요. 새로 만들 필요도 없고. 그죠? 자, 교재, 교재 슈까지도 제가 그때 다 만들어놨었어요. 그리고 날개변 모양도 종류별로 다 만들어놨었고, 두께 변환까지도 제가 다 가능하게끔 만들어놨었어요. 말뚝 배치 또한 다 가능하게 만들어놨었어요. 이것 또한 스큐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 지가 알아서 다 돌아가게 만들어놨었어요. 라멘도 색깔을 바꾼 건 일부러 시공 단계를 고려해서 제가 모델링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었고, 똑같아요. 말뚝, 날개변, 이 접속 슬래브까지도 제가 만들었었어요. 슬래브, 걷어 배치도 되고, 연장, 스큐, 그 다음 이거는 선형에 따라서 만들어지게끔까지도 했었어요. 방호벽, 뭐 다 됩니다. 여기다가 아까 만들었던 교대를 가져와서 붙이면 되고, 교각을 붙이면 되고, 이게 선형에 대해서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원래 모델링에다가 GC 파일을 레퍼런스로 땡겨서 붙이는 거예요. 원래 선형을 기반으로 내가 모델링을 해놨었기 때문에 땡겨올 때도 그냥 땡겨오면 그 위치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얘서 실행이 안 돼서 제가 유튜브 걸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될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유튜브로 실행해서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거 어떻게 줘야 돼? 자, 여기 이제 슬래브에 대한 부분이고, 슬래브하고 교대, 뭐, 교각까지 아마 표현이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엑셀 데이터 인풋을 기준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잠시 보여드릴 거고, 여기 이제 인풋 데이터들 받아들이는 부분과, 기준점, 기준 좌표를 잡는 부분들. 요건 엑셀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버트 값이라든지 슬래브에 대한 모든 거더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고요. 요 파란 창들은 다 인풋 파일 받은 변수값화시킨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은 이제 좌표계를 설정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3D로 있다 보니 2D에 대한 좌표계도 필요하고 3D에 대한 좌표계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만드는 펑션으로 제가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 이 부분이 메인으로 슬래브를 이제 포장, 페이브먼트 만드는 부분이고 슬래브 만드는 솔리드로 모든 거는 점 서피스 솔리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옆에 가드레일 방호책 만든 레프트와 라이트에 대한 부분 만든 부분이고요. 여기가 교대일 겁니다. 교대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받아왔고 그래서 월이죠. 벽체 만드는 부분. 레프트 이제 두 개로 나눠놨어요. 좌측 우측으로 한 구조물인데 그리고 이거는 오른쪽 시점부 종점부 어버트 2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 만들어주고 이 부분은 교각에 대한 부분. 교각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제가 세팅이 좀 덜 돼서 이제 엑셀 데이터 인풋으로는 아니고 이렇게 그리고 요게 지금 이제 요것도 이제 교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선형 파일이요. 밑에 하얀색 부분은 2D에 대한 우리 스테이션 개념은 2D이기 때문에 저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져와서 보면 모델링은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은 됩니다. 자, 걷어가 지금 한 5개 정도 돼 있죠. 근데 걷어 없애버립니다. 그냥. 다섯 개였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엑셀에서 걷어 본수를 4개로 바꿔보죠. 그리고 이제 스테이션을 지금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1500이 돼 있었는데 1200인가요? 1200으로 지금 스테이션을 변경시켰고 교량 경관장은 50m죠? 50m로 바꿨고 스큐는 20도에서 10도로 지금 한번 바꿔봤어요. 그리고 뭐 지금 보면 방호벽에 대한 치수, 슬래브하고 갭, 익스펜션 조인트량 뭐 이런 것들 다 적용하고 저장을 하고 업데이트 시키면 시켜주면 이렇게 구성이 되시고 걷어가 4개였죠? 4개로 구성이 됐죠? 그리고 4개고 교대도 구성이 되고 슬래브도 멜링이 되고 그죠? 그래서 탑에서 보면 스큐도 10도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스큐를 한번 바꿔보자 해서 한번 바꿔보면 직각으로 한번 바꿔보면 직각으로 바로 바뀌고 자 날개벽 아마 한번 지금 보여줄 거예요. 자 이제 보이는 걸 이제 모델링화된 걸로 한번 보면 위에 회색 부분은 포장면 별도로 했고요. 슬래브는 초록색으로 했고 걷어는 일단 걷어는 왜냐하면 제품마다 나중에 바뀌어서 오기 때문에 좀 대체를 하면 되는 부분이라 위치 잡기 위해서 제가 잡은 거예요. 여기 이제 익스펜션 조인트라든지 걷어와 슬래브 단차 이런 게 있거든요. 뒤쪽은 접속 슬래브 넣는 부분이고 가로 가드레일도 지금 방호책도 보면 저렇게 선형을 따라서 가게 만들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저렇게 보여드렸어요. 자, 이제 교대 쪽 날개벽도 한번 보시면 길이도 물론 다 바꿀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날개벽에 대한 걸 한번 보면 저기 좀 짤막둥해서 저기는 8m고 여기는 4.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8m로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고요. 이 날개벽 라인도 선형 라인을 따라 그대로가 1900까지 고려돼서 되게끔 다 만들어놨어요. 저쪽 반대쪽 거를 이제 좀 줄여보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모든 데이터를 엑셀로 넣어서 변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경관장을 좀 더 크게 해서 90m로 해서 교각까지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항상 버그인지는 모르겠지만 업데이트를 항상 2번을 해줘야 저렇게 제대로 모델링이 되더라고요. 양이 많아서 그런지 표현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고. 자, 이제 교각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교각은 시점부터 30m 지점에다가 설치를 하고, 두 번째 교각은 60m 위치에다가 시점 기준으로 설치를 해라 라고 했고, 현재는 솔리드를 제가 언비지블로 해놔서 지금 표현이 안 됐었고요. 그거를 비지블이 되게끔 표현을 해주면, 알았죠? 나타났죠? 자, 이게 제대로 잡혔는지 한번 봐야죠, 그죠?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죠? 이렇게 보면 이제 맞죠? 90과 60 해서 다 됐고, 스큐도 다 제대로 먹었고요. 스큐가 다 제대로 보고 있는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큐를 한번 또 바꿔볼게요. 사각을 90도로 바꾸면 이렇게 다 바로 적용이.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교량이 상당히 많고, 그럴 때 일일이 하나하나 하는 데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 데이터 몇 개 입력함으로써 교량을 만들 수 있다면 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비주얼 코딩이라는 부분은 좀 반복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쓰면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 거는 이제 라멘교에 대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멘. 라멘교도 가장 많이 쓰는 교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요것도 해놨는데, 이건 아직 저 나름대로 조금의 에러가 있긴 있는데, 보는 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기준점을 잡고, 여기서 이제 선형을 가지고 왔고요. 역시 좌표계를 위해서 이렇게 잡고, 로테이션에 대한 좌표계까지 같이 다 잡아놨어요. 스큐로 고려해서. 그리고 역시 엑셀 데이터로 인풋을 받아들입니다. 엑셀 데이터는 구조 쪽에서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모든 상세한 데이터들을 다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저기서 위치 바꾸고, 연장도 바꾸고, 이제 센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붙어 있는데 한 5m 떼어서 만들어라 라고 했고, 날개벽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면 요것도 2번을 눌러야 되죠.
자, 다 됐어요. 그래서 보면, 자, 일단 위치는 당연히 바뀌었고, 그죠? 스테이션 바뀌었고, 요 5m 정도 떨어졌고요. 센터 라인에서. 그 다음 스큐도 지금 0도죠, 그죠? 그리고 5m만큼 떨어진 거 보여줬고, 모델링 된 걸로 보면, 자, 이렇게 헌치부까지도 같이 다 모델링 된 걸 볼 수 있고요. 날개별 역시 다양하고 다 되겠죠. 자, 이젠 스큐를 이제 한번 바꿔볼게요. 시점부는 20도, 조점도 20도. 적용을 하면 이렇게 20도로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기초까지 전체 다 이렇게 스큐 먹어진 게 보여질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흔치는 않지만 라민교의 경우는 폭도 바뀌고 시점, 종점, 스큐도 다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도. 저 선들은 어차피 모델링을 위해서 나타난 선이라 의미는 없고요. 뒤집어. 자. 네. 아무리 지가 각도, 시점, 종점으로 바뀌어도 거기에 따라서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라멘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아마 라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모델링도 전부 다 오토데스크사에서도 레빗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벤틀리사 제품으로도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본인이 하시고 본인이 스파이. 오, 1시간 20분인데? 딱딱 되겠네. 그죠? 1시간 반짜리였죠? 1시간 20분이 끝난 거죠. 저희 90분이면 80분. 오토데스크에서는 그냥 라멘이나 일반 PC 저거 유프라웍스에서 템플릿, 파라메틱 템플릿을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게 파라메틱 템플릿이 몇 가지가 없어요. 그걸 인벤터에서 조건식으로 만들어서 날개도 하고 우리의 시장에 맞춰서 템플릿 라이브러리 구성을 하면 유프라웍스에서 목표 조건 된 걸
시켜주고 다 하면 금방 돼요. 저런 식으로 엑셀에서 해서 조건식 주듯이 그러면 인프라웍스에서는 옆에 떠요. 인벤터에서 조건을 주는 요소들을 인프라웍스에서 받아줘서 거기서 이렇게 눌러주면 조건식으로 스퀴 주고 날개가 크게 두께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면 저렇게 다 돼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 테스트를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래요? 인벤터에서. 되는데 인벤터를 또 해야 된다. 인벤터를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싫어. 아 그래서 인벤터도 해야 되고 그거 안 하고 저기도 다이너도 해도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다이너는 코드로 하나 돼 있어서 이렇게 거부감 아예 느끼는 거고 네. 인벤터는 프로그램 됐으니까 네, 프로그램 그래서 쪽으로 아까 가는데 얘기했지 파라digm 모델 하는 게 덜 거부감이 있으니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편하더라고. 굳이 그걸 이제 AC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내가 만들어 놓고 이러면 비교 안에서 그냥 막 넣어도 되겠는데? 그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오토데스크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구조물을 C++로 가져와서 지원을 하고 프로세스가 이제 베이스. 예전에는 그런 게 랩에서 만들어서 막 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인프라웍스에서 인벤터로 해서 근데 그걸 인프라웍스에서 인벤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오토데스크도 없어가지고 문의를 해도 문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인벤터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계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알려줘야 돼요. 배워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도 우리 이제 DC 모임을 하면서 이야기한 게 서울이사님한테도 이야기하고 등본 이사님한테도 이야기하고 하는 이유가 구조물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거야. 내가 그래도 한 25년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구조물을 잘 몰라서 대충 비슷하게 그냥 해서 이게 형태만 그냥 해가지고 도로에서 쓸 수 있을 정도만 해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저는 이걸 그냥 납품해도 될 정도 수준도 지금 현재는 만들어놨어요. 최근만 배분하면 되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철거도 아직 배분을 안 해봐서 이 모델을 가지고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좀 해봐야 되고. 맞아요. 그게 내가 이제 도로 쪽으로 계속 이걸 하면서 푸시를 한 이유는 나는 구조는 내가 할 테니 도로에 대한 거는 설계사님과 이사님이 해주세요. 하고 지금 밀어붙이는 중이죠. 엄이사님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우리 규민 씨도 그렇고 이제 하나하나 지금 풀어가면서 지금 하는 중인데 오늘 아침에도 큰 거 하나 또 던져줘가지고 아유 그죠? 크지? 한 개의 연결고리를 찾아줬는데 벤틀에서는 저렇게 다 해야 돼요. GC로 그죠?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알기로 저처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한국에서 오픈 빌딩에서 해갖고 넘어오고 보어도 파란색이 되니까 너무 모델링이 넘어오는 거고 여기는 자체에서 난 오픈 오픈 브릿지 모델러를 내가 만든 거죠. 로드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 아무튼 지시에서 그걸 어차피 넘어오는 거야. 어떻게 어떤 게 편하냐 말이야. 어차피 오픈 빌딩에서도 파라메트 위에서 인벤터가 똑같은 거예요. 그거 이제 뭐 올플랜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가 선택 써보고 좋은 걸 써보는 거예요. 생산성이 빠르게 나오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지금 이 모델은 기본 설계용도 아니고 그냥 보여주시용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실시설계용으로 만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디테일하게 안 봐서 구조 쪽은 실시설계용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거는 여기서 이제 모델링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이거를 캐드로 한번 했어요. 제가 캐드로 한번 캐드도 스크립트 해가지고 올라가 되잖아요. 하면 되죠. 텍스트를 해서 이제 뭐 했는데 해봤는데 결국에는 여기 뭐 오프라인도 해보고 결국에는 편급의 변화 구간에 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평균 다 돼요. 편급의 변화 구간 들어가면 이거 이 트위스트 되는 거까지 내가 다 변화 구간 되면은 그래서 저도 좌표가 위에 배치하고 그거에다 대부분 거기가 흑선이거든요. 흑선에다 종단 먹고 하면은 이게 기존에 있는 도면하고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도면이 안 맞다고 보니까 곡선부 평구배 때문에 내가 계속 고민하다가 해결했잖아요, 그죠? 서기사님하고는 같이 이야기. 근데 이게 모델이 들어가면 수공 그 송토 라인은 잘 되나요? 아니 이렇게 먹어도 그것도 한다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아, 손가고 해야죠. 그거는 해야죠. 그런 거 좀 안 들어 누구 손터지고 그안 그래도 우리- 소리들을 익숙하게 우리 강의사님이 나한테 요청한 게 몇 개 있는데 제발 성터 일단 내답답은 것부터 먼저 좀 해결하고 이지로도 있잖아. 일단 한번 끊고 갈까요? 네.